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톨스토이, 레프 톨스토이 선생의 또 다른 작품인 문학 동네에서 출판된 하지 무라트, 박형규 선생님이 옮기신 책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지 무라트는 사실은 톨스토이 선생의 작품군에서 후기 걸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화자인 톨스토이가 나와서 엉겅퀴 꽃을 보는 회상 장면에서 시작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엉겅퀴 꽃을 보면서 한 체첸 군의 대그 아주 체첸군인가요? 카프카스 군 복무경에서 이 사람이 일단은 그 타타르군, 타타르풀 이런 아주 대전사였던 카프카스인, 그러니까 아, 삼국지로 따진다면은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일 수도 있고 조금 신뢰되는 비유일 수도 있는데 삼국지에 보면은 오나라에 보면은 그 5월족들이 나 산월족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거친 어떤 존재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북방 같은 경우는 흉노나 오한족 같은 그런 기마병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민족 부대들은 그 당시 그 한족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였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 카카스인들은 러시아라고 하는 러시아 제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위협적인 이민족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단히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카카스인들 중에 톨스토이가 엉겅퀴 꽃을 보면서 한 명의 전사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늙은 대작가가 우연히 길을 걷다가 엉겅퀴 꽃을 보게 되고, 그 엉겅퀴 꽃을 보면서 어때? 그 한 명의 하지무라트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이 하지무라트는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용맹스러운 카프카스 그 군대의 어떻게 보면은 대장군이자 뭐 제가 좀 조금 이야기 끝에 비교를 하겠지만 거의 뭐 삼국지로 따지면 여포나 아니면은 뭐 준항우에 버금가는 그런 용맹과 용명을 떨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러시아 군대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자, 그 왜 그러냐? 이 카프카스의 그 이 사람이 속한 그 민족의 샤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하지무라트의 라이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적이죠. 이 사람들이 모시던 죽은 주인들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샤밀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스승이었던, 그러니까 자기의 사부, 그러니까 자기의 일단 영적인 어떤 뭐 스승이나 이런 주군이었던 함자트 베크가 권력을 잡는 과정에 있어서 하지무라트의 주군이었던 아바르 왕가의 왕자들을 그 막사에 몰아넣어서 살해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하지무라트 역시도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어, 샤밀의 주구인이었던 함자트를 암살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함자트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샤밀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카프카스의 왕 비슷한 존재가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샤밀 입장에서는 하지무라트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서로 모시던 주군을 서로 죽인 거예요. 샤밀은 하지무라트의 주인을 죽이고 하지무라트는 샤밀의 주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다 죽였던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샤밀이 이의제의로 카프카스 민족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샤드밀이 하지무라트가 사이가 틀어진 후 하지무라트를 맞아들이는 자를 처형한다고 포고를 체첸의 전 주민에게 내렸기 때문에 하지무라트를 자기 집에 들이는 것은 목숨이 걸린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하지무라트가 워낙에 용맹스러운 데다가 인품도 좋다 보니까 이 사람을 숨겨주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 끝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하지무라트는 정말 궁여지책으로 자신의 적국이었던 러시아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참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와 어떻게 보면 씁쓸함과 비애적인 정조가 이제 흐르기 시작하면서도 하지무라트가 러시아 제국군에 이렇게 투항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무사로서의 품이라든지 그 기사도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이질적이다라고 하더라도 기사로서 자신이 무인으로서 무사로서 지켜야 할 규범이라든지 에티켓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그리고 몸에서 풍하는 풍채가 사실은 러시아 상류층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따뜻한 느낌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 하지무라트에게 이제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식들이 샤밀 밑에서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러시아군에 있어서 혹은 샤밀에게 있어서 하지무라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첩적인 역학작용을 마련을 한다는 거죠. 일단 러시아군의 입장에서는 하지무라트를 내세워서 체첸에 위치한 카프카스를 완전히 토벌해 버리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지무라트는 배신자가 되는 것이겠죠. 이 점에 있어서도 하지무라트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가 조금씩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거고, 샤밀의 입장에서 하지무라트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예요. 하지무라트 한 명도 사실은 이 샤밀 자신과 비등비등하게 싸울 수가 있는 그런 존재고, 만약에 하지무라트와 샤밀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내전을 치른다고 하면은 체첸에서 카프카스 민족끼리 좋은 일은 사실은 러시아 쪽에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샤밀도 쉽게 움직일 수가 없고 하지무라트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도 눈치만 일단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지무라트의 내면은 굉장히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왜냐하면 샤밀이 자기 자신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자기의 자식과 아내를 죽일 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초조감이 하지무라트의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 이 과정에서 러시아 제국이 가지고 있는 관료주의의 형식성에서 하지무라트의 그 투항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공무원들이나 어떤 공적인 처리 과정이 굉장히 사무적으로 표현이 돼요. 물론 매료도 되기도 하고 하지무라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품이 있고 무사적인 기사도에 반하기도 하지만은 이 하지무라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진정한 숭고하고 무사도적인 정신은 러시아의 문명 세계의 관료주의 안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씁쓸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무라트도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는 우리 민족을 배신한 거는 아닐까라고 하는 일종의 조금 내면적인 갈등도 걷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134쪽에 19장에서 보면은 하지무라트가 러시아에 투항하자 그의 가족은 그 즉시 베네도 아울로로 끌려가 샤밀의 처분만 기다리며 감시받고 있었다. 여자들 노모 파티마트와 하지무라트의 두 아내, 여자들과 어린 다섯 자녀는 부대장 이브라함 라시드 샤클라에서 감시받으며 지냈고 18살인 아들 유스프는 일사진이 넘는 깊이의 땅굴에 그와 마찬가지로 운명의 판결을 기다리는 4명의 주인과 함께 갇혀 있었다. 샤밀은 선언문을 승인하고 서명한 뒤 포고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무라트의 논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샤밀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그는 그토록 기민하고 대범하고 용감한 하지무라트가 그의 편에 남아 있었더라면 지금 체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무라트와 화해하고 또다시 그를 활용하는 편이 가장 이롭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가 러시아군을 돕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하지무라트의 이제 아들을 꼬드기면서 니네 아버지 보고 나한테 오라고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무라트는 이 샤밀이 자기를 완전히 투항한 상태에서 자기에게 오면은 자기를 죽일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하지무라트가 어떤 의미에서 참 초조한 선택을 하고 말죠. 왜 그러냐면은 참 이 사람이 탈출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첸이 있고 체첸이에서 카프카스 민족이 머물고 있던 그 민병대의 위치에서 몇몇의 자기 자신을 모시는 수하들과 도망을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톨스토이 선생의 글을 조금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글은 도스토옙스키랑은 다르게 일단 죽음을 툭 하고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어, 이게 참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가 도스토옙스키가 됐건 톨스토이가 됐건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는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도스토옙스키가 죽음의 순간을 연거업처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데 반해서 톨스토이는 죽음을 그냥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예요. 이게 제가 제대로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많이들 뭐 유튜브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내가 사형대에 가기 전에 그 시간들을 나누고 쪼개고 쪼개서 마치 영원의 시간처럼 만든다면 톨스토이는 그냥 죽음이 그냥 떨어져 버려요. 소설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이는 분들의 그 취향 차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떻게 하지무라트가 어떻게 민병대에 잡혀서 이거를 그리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172쪽. 그것은 빡빡 깎은 머리에 눈 위로 두 골이 붉어진 면도한 검은 턱수염과 다듬은 콧수염이 있고 한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은 반쯤 감은 인간의 머리였고 빡빡 깎은 머리에 붉어진 두 골 곳곳에 내리 찍히거나 베인 자국이 있었고 피 묻은 콧 속에는 검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목에는 피에 젖은 수건이 감겨 있었다. 머리에 수많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파리한 입가에는 앳된 선량함이 감돌았다.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숙식을 조금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여자 이런 일해주는 분들. 그것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빠른 발걸음으로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부틀레르는 그 끔찍한 머리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며칠 밤을 함께 보냈던 하지무라트의 머리였다. 어떻게 된 건가? 누가 죽였나? 어디서? 그는 물었다. 도망치다가 붙잡혔네. 카메네프는 카자크에게 머리를 건넨 뒤 부틀레르와 집으로 들어갔다. 훌륭한 죽음이었지. 카메네프는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금 그 사실이 드러나죠. 25장에서. 하지무라트는 교회에서 말을 타는 것은 허락받았지만 반드시 카자크 호위병과 함께여야 한다는 조건부였다. 그러다가 말고삐를 그냥 달려버린 거예요. 178쪽 큰일 났군 큰일 났어 이게 무슨 일인가 요새 사령관은 하지무라트가 도망쳤다는 것을 알자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잡았다. 그래 감자트처럼 싸우자. 하지무라트는 생각한다. 경보가 전해지자 가르가노프는 100명의 민병과 카자크들을 이끌고 하지무라트의 추적에 나섰지만 그의 모습은커녕 발자국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지무라트를 포위해버린 거예요.
해가 뜨자마자 민병대 부대장은 덤불 가까이로 말을 몰고 가 큰 소리로 외쳤다. 어이, 하지무라트, 항복해라. 우리는 많고 너희는 적다. 대답 대신 구덩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찰칵하고 소총 당기는 소리가 울렸고 총알은 부대장이 탄 말의 명중에 말이 휘청거리다 고꾸라졌다. 모두 칼을 들어라. 가자. 아가가 칼을 뽑으며 외치자 수백 명이 함성을 돌며 돌진하는 소리가 들렸다. 칼을 빼들고 돌격합시다. 옐다르가 세 번째 되풀이했다. 그는 적진으로 돌격한 채비를 하고 흙으로 쌓은 뚝 뒤에서 몸을 내밀었으나 순간 총탄하자마자 비틀거리다가 하지무라트의 발 위로 벌렁 쓰러졌다. 하지무라트는 그를 보았다. 하지무라트의 신복이에요. 옐다르라는 사람은. 양처럼 선량한 두 눈은 하지무라트를 진지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처럼 윗입술이 도톰하게 튀어나온 그의 입은 꾹 다물어진 채 떨리고 있었다. 하지무라트는 그의 몸에서 발을 빼내고 다시 적을 켜놓았다. 하네피는 죽은 옐다르 위로 몸을 구부려 체르케케스에게 남은 총탄을 재빨리 건넨다. 쿠르바는 여전히 노래를 부르며 청춘이 장전하고 사격했다. 이제부터 조금 명문이기도 하고 조금 하지무라트의 최후를 톨스토이가 아주 굉장하게 묘사를 해요. 적들은 덤불 이쪽 저쪽을 뛰어다니고 고성을 내지르며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하지무라트의 왼쪽 옆구리에 또 한 발이 명중했다. 그는 구덩이에 누워 다시 베시매트에서 솜을 뜯어내 상처를 틀어막았다. 그러나 옆구리 상처는 치명적이었고, 자, 여기가 참 중요한데, 그는 죽음을 예감했다. 과거의 기억과 환영이 교차되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한 손에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칼에 잘려 대롱거리는 한쪽 뺨을 누르며 적에게 다가가는 용감한 아브눈찰 칸의 모습이 스쳤고 교활해 보이는 하얀 얼굴에 허약하고 혈색이 좋지 않은 늙은 보론초프의 공작이 모습이 스치고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도 들렸으며 아들 유스프와 아내 소피아트, 붉은 턱수염을 기른 핏기 없는 얼굴에 눈을 가늘게 뜬 그의 적 샤밀도 보았다. 모든 기억은 상상 속에서 튀어나와 연민도, 증오도, 어떠한 희망도 일으키지 않고 흘러가 버렸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시작되었니. 그리고 지금 시작된 일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그 와중에도 그의 강한 육체는 이미 시작된 일을 계속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흙으로 쌓은 뚝 뒤에서 몸을 일으켰고 달려들어오는 자를 향해 권총을 발사했다. 총알은 명중했다. 적은 쓰러졌다. 그런 뒤 하지무라트는 구덩이에서 완전히 기어나와 무겁게 다리를 절며 단검을 뽑아들고 적에게 다가들었다. 총성이 몇 발 울렸고 그는 비틀거리다 고꾸라졌다. 민병들이 환성을 지르며 쓰러진 몸뚱이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그의 몸이 갑자기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파파를 쓰지 않은 빡빡 깎은 피투성이 머리를 일으켰고 그 다음 나무를 움켜잡고 몸을 완전히 일으켜 세웠다. 너무나 무서운 그 모습에 달려들던 사람들도 발을 멈추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몸을 떨며 나무에서 떨어지더니 몸을 고추 세우고는 마치 베어낸 엉겅퀴처럼 앞으로 고꾸라졌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무라트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아직 감각은 있었다. 맨 처음 그에게 달려온 가지 아가가 큰 칼로 그의 머리를 내려치자 마치 쇠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고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이 그의 육체와 연결된 마지막 의식이었다. 참 무섭기도 하고 톨스토이가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천착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이거든요. 일단은 총알이 이 사람을 맞췄을 때 죽음을 예감했고 그리고 더 이상 자기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힘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나갔죠. 그런 다음에 고꾸라져서 쓰러지고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목이 어떻게 보면 장수가 이렇게 죽는 그 순간이 의식이 있던 마지막 육체와 의식이 연결된 마지막 순간이었다. 이 표현은 참
어, 그러니까 왕왕 읽을 거예요. 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됐건 전쟁과 평화가 됐건 뭐 안나 까레리나가 됐건 왕왕 읽을 건데 톨스토이의 이 죽음에 맞닥뜨린 그 인간에 대한 묘사는 이 사람을 왜 모든 소설가나 모든 예술가를 포함해서 가장 맨 꼭대기에 위치하게 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톨스토이 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이제 조금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총성이 울리는 동안 잠잠했던 꾀꼬리들이 다시 울기 시작했고 가까이에 있던 한 마리가 먼저 울자 멀리 떨어진 덤불 끝에서 다른 한 마리가 울었다. 잘 쟁기질된 밭 한복판에 짓뭉개진 엉겅퀴 꽃을 보았을 때 나는 이 죽음이 떠올랐다. 아, 그렇게 길지 않은 글입니다. 길지 않은 글인데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톨스토이 작품군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걸 넘어서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저도 톨스토이 선생을 보면 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술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결국 삶의 문제를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반 일리치의 죽음도 그렇고 이 하지무라트도 그렇고 여러 죽음을 다뤄요. 톨스토이는. 그리고 그 죽음에 있어서 참 묘사가 살아 있을 때 톨스토이가 살아 있을 때 적은 글이겠지만은 마치 몇 번 죽어본 사람이 그 죽음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의 순간을 묘사할 때를 보면 도스토옙스키보다 요 지점에서는 뭐 다른 지점에서도 서로 우위와 열세가 있겠지만 전 톨스토이가 조금 더 죽음을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묘사하면서 그 자체로 드러내는 작가가 아니었나. 도스토옙스키보다도 더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이런 힘이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끈 것 같고 하지무라트는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문장이 굉장히 짧으면서도 담담하면서도 차가워요. 그리고 읽고 나서 꽤 우리에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중편이니까요. 한번 기회 되시면은 꼭 작품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톨스토이 선생이나 다른 작가의 글을 또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